156페이지 보호의 원자 모형 이거 파가시면 됩니다. 책에는 156페이지에 있고요. 보호의 원자 모형 이거부터 가시면 돼요. 이제 보호의 모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걸 먼저 알았으면 좋겠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전에 빛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빙빙 돌아가냐면, 이제 우리가 이 현대의 원자 모형이라는 단어를 공부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 단어를 공부할 때의 목표는, 최종적인 목표는 원자 안에서 전자의 에너지가 얼마나 안정한지 불안정한지를 설명하는 게 목표예요. 그걸 알아서 뭐 할 거냐면 그걸 가지고 화학 반응에다가 적용하고 싶은 거야. 어떤 원자에서 전자가 안정하다면 그 전자는 반응을 할 때 함부로 튀어나가지 않죠. 딱 붙어 있을 거야. 그거는 양이온이 되긴 어려울 거야. 어떤 원자에서 전자가 불안정하다,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상태다, 인력이 약하다, 그럼 쉽게 이온화돼서 양이온이 만들어지겠지, 그죠? 그런 식으로 화학 반응을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전자의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뭔가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뭐 이런 거야. 내가 핵이야, 분필이 전자야, 잡고 있잖아, 인력이 있어, 얼마나 세게 붙잡고 있게, 이걸 확인해보는 제일 쉬운 방법은 그래서 뽑으면 되잖아. 이거 꺼내보면 되잖아, 그죠? 이게 쑥 뽑히면 인력이 약한 거고, 이걸 꺼내기가 어려우면 인력이 강한 거잖아, 그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전자를 때려보는 거죠. 핵이 있고 전자가 있으면 얘를 때려보는 거야. 빵 때려서 이게 날아가면 별거 아니네. 때려도 붙어있다. 인력이 강하네. 그렇게 하는 거지. 뭘로 때려? 전자를 때리는 방법은 그게 빛인 거예요.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전자를 때릴 거예요. 얘가 튀어나가잖아? 그러면 이거 인력이 약하네.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알지? 그래서 빛의 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 텐데요. 중요한 건 에너지예요, 그죠? 빛. 빛에는 우리가 파동으로 돼 있다 그러죠. 그래서 빛의 에너지는, 글씨 왜 이렇게 못 쓰냐? 예쁘게 쓰고 싶다. 빛은 파동의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빛의 에너지가 파장에 반비례해요. 파장은 람다라고 읽을게요. 다 그리스 문자야. 대한민국은 공부하기 피곤한 나라예요. 이제 단어는 영어와 한자와 한글을 마구 섞어서 단어를 만든다고 해. 문자는 그리스 문자로 쓰죠. 피곤한 나라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빛은 입자의 성질도 갖는데요. 그래서 이걸 광자라고 표시해요. 광자, 그죠? 광자의 성질을 나타낼 때는 언제냐? 이걸로 충돌할 때.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 파동으로 해석하고요. 다른 거랑 부딪히면 입자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 광자를 이용해서 전자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쉽게는 전자를 때린다 라고 얘기하면 정확해요. 다 됐죠? 그럼 이제 요 얘기, 에너지가 파장에 반비례해요를 좀 자세히 볼게. 그죠? 에너지가 파장에 반비례해요를 자세히 보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 누가 파장이 제일 짧고 에너지가 큰 거예요? 이 중에서 자외선 쪽이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큰 거죠. 이쪽이 파장이 짧고 빛의 에너지가 큰 거죠. 가시광선이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이고
자외선이 우리가 무서워하는 영역이죠. 일단 차단. 그지? 적외선은 뭐냐면 적외선은 우리 몸에서도 지금도 적외선이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낮은 온도에서도 막 사람들이 막 내뿜고 있어. 적외선 복사 이런 걸로. 그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야간에 무언가를 쓰고 사람들을 보잖아요. 초록색, 빨간색으로 사람이 보이잖아. 그게 적외선이야. 그게. 그게 적외선을 탐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낮은 에너지예요. 그죠? 그러면 자외선이 훨씬 에너지가 큰 거지. 그죠? 이거 됐어요? 자외선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로 크냐 하면 자외선이요. 그러니까 적외선은 사실상 우리는 못 느껴. 좀 뜨끈한데? 그 정도 되는 거고요. 가시광선은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빛이 들어왔을 때 우리 눈에 있는 전자를 밀어내서 움직일 정도는 돼요. 그게 이제 신호가 돼서 심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외선은 에너지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원자와 원자가 결합을 하잖아. 이 결합을 잘라버릴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가 커요. 결합을 자를 수가 있어. 자외선 정도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분자 구조가 망가지죠. 여러분들 얼굴도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망가지죠. 이제 그죠? 바깥쪽에서부터 세포를 구성하는 것도 분자들이잖아. 세포 바깥쪽에서부터 분자 구조가 망가지는 거지. 물론 우리 몸은 그걸 복구합니다. 복구하는 능력이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느 쪽이 에너지가 센 쪽이에요? 이게 자외선이니까 이게 보라색이라는 얘기죠. 한자도 알아야 되고 영어도 알아야 되고 말을 다 막 섞어가지고 만들어놨어. 이쪽이 보라색 쪽이고 이쪽이 빨간색 쪽이죠. 됐어요? 핸드폰을 많이 보면 눈이 나빠진다는 주장이 있어요. 아니야? 그 중에서도 특히 뭐가 위험하대? 파란색. 왜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그죠? RGB 이렇게 세 가지 섞어가지고 색깔 만드는 거잖아. 그죠? RGB 중에 파장이 제일 짧은 애가 파란색인 거죠. 그죠? 그거보다 자외선이 더 위험합니다. 하늘을 보지 마세요. 됐어요? 실제로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쳐다볼 수도 없지. 보자마자 신호가 오잖아. 빛의 성질은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파장이 얼마일 때 에너지가 정확하게 얼마냐 막 그런 걸 계산하진 않을게. 우선은 에너지가 크다 작다만 비교해 주세요.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스펙트럼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스펙트럼은 그냥 빛을 펼쳐놨다는 뜻이에요. 프리즘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애들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쫙 갈라지죠. 빛을 파장별로 펼쳐놓은 거. 그게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태양은 이렇게 그리라고. 그죠? 이제 태양빛을 분광기에 집어넣어요. 프리즘. 통과시켜서 이 빛을 파장으로 쫙 펼쳐놓으면 이게 빨강에서부터 보라색까지 쫙 펼쳐지죠. 모든 색깔이 다 나오는 스펙트럼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빨주노초 파란 거 다 나오는 거야. 그죠? 근데 이게 아니고 내가 수소 원자에다가 태양광을 주는 거야. 수소 원자에다가 에너지를 주고 나면 남는 게 있겠지. 그죠? 얘가 흡수하고 나머지가 있을 거야. 그거를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원래 다 있어야 되잖아. 그죠?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색깔이 없어져요. 흡수선이 나타나는 거죠. 일정한 파장에서 딱 까만색으로 변해요. 책의 157페이지의 그림 중에 세 번째 거. 그죠? 전체가 빨주노초 파란거가 쫙 있는데 그 중에 까만색 선이 띡띡띡 찍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를게요. 됐지? 근데 이거 말고 이거는 내가 준 거 중에 얘가 먹고 남은 걸 찍은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빛을 흡수하고 나면 다시 빛을 방출해요. 얘가 다시 빛을 방출해요. 그거를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이번에도 스펙트럼이 찍히는데 이번에는 전체가 까만색이고 몇 개의 선만 정확하게 파장으로 띡띡 찍혀요. 이게 방출 선 스펙트럼이에요. 됐네? 근데 이 특이한 점은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은 요 흡수하거나 방출된 빛의 파장이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그 파장이 안 변해요. 내가 수소에다가 센의 빛을 주건 약한 빛을 주건 전혀 상관이 없어. 그거와 상관없이 이 스펙트럼의 파장이 안 움직여요. 이상한 거죠. 이 스펙트럼의 파장이 일정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아까 뭐라 그랬어? 파장은 에너지에 반비례하죠. 파장이 일정하다는 건 원자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왜? 이게 왜 일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이게 물체가 하나 있잖아요. 내가 얘한테 빛을 줬지. 광자로 때린 거야. 이거를 빵 때려요. 왜가 에너지가 높아지죠. 이때 에너지 1 흡수 안 돼. 에너지 2도 안 되고 에너지 3 이거면 되는 거야. 4 안 돼, 5 안 돼. 정해진 에너지만 올라가는 거야. 왜 중간은 안 돼? 그치?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죠. 3까지 올라가서 3에서 0으로 떨어지는 거. 그거만 되고 중간 과정은 안 된다는 거야. 그죠?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말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진 값만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그림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에너지를 생각했을 때 그죠? 에너지가 있고 낮은 상태, 높은 상태 아무거나 다 가질 수 있냐? 이게 아니고 여기만 가능하고 여기만 가능하고 이 중간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로 올라갈 때 흡수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죠? 요 정해진 에너지만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이 모델이 맞는 것 같다라는 거지. 됐니? 이렇게 해야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것 같다. 됐죠? 조금 더 자세히 봐요. 선이 여러 개 나오잖아. 선이 하나만 나온 게 아니잖아. 여러 개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 불연속적인 에너지가 한 단계만 있는 거야? 아니, 여러 단계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여러 단계가 있어서 선이 여러 개 나오는 거야. 라고 해석하면 괜찮겠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 157페이지 맨 밑에 스펙트럼의 원리 이거까지 다 됐어요? 한 장 넘겨놓을게. 하나 넘어가면 스펙트럼 뭐 이상한 공식이 있고 뭐 밑에 사진이 있고 막 이런데요. 일단 내려두시고요. 오른쪽을 먼저 볼게요. 오른쪽. 보어의 원자고요. 보어라는 사람이 에너지가 불연속적이야 라는 이 모델을 어떻게 원자 모형으로 정리했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를 이해하려면 인력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핵이 플러스고 전자가 마이너스예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땡겨요. 인력이 작용하죠.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까울 때랑 멀 때 언제 인력이 강해요? 인력이 강하려면 가까워야 돼, 멀어야 돼? 가까워야 되죠? 그죠? 맞아요?
거리가 가까우면 인력이 강해지죠. 그러면 에너지는 안정해져요, 불안정해져요? 인력이 강해지면 안정해지죠. 그걸 내가 에너지가 낮아진다라고 표현할게요. 됐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이 강해진다. 그러면 에너지가 낮아진다. 여기까지 다 오케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선 스펙트럼에서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이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래. 맞아? 아무 값이나 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값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가능하려면 거리도 아무데나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전자의 위치에 따라 에너지가 다른 거니까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도 불연속적이어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모델은 이런 거죠. 아, 칠판을 이렇게 더럽게 지워주지? 마음에 안 드네. 핵이 있죠? 핵이 있고 정해진 거리의 점들을 모으면 원이 되죠. 그죠? 이게 정해진 원이 몇 개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바깥쪽으로 갈수록 인력이 약해지고 에너지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전자 껍질이라고 부를게. 이 껍질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러 개 있어야 돼요? 여러 개 있어야지. 그래야 에너지가 여러 개가 나오고 스펙트럼 선이 여러 개가 나올 거 아니야. 됐어요? 그래서 이 전자 껍질이 여러 개가 있으면 돼요.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많아요. 그냥 무한히. 그래서 이거를 각각 1번 껍질, 2번 껍질 이렇게 부를게요. 여기서 n은 주양자 수라고 읽고요. 그냥 껍질 번호. 껍질 번호. 그래서 3번, 4번 땡땡땡 해서 무한대까지 가능해. 껍질 번호 무한대라는 건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거는 껍질 번호가 무한대라는 건 사실상 핵으로부터 무한히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한히 멀다. 됐니? 이거 됐어요?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자가 움직일 수 있잖아. 전자가 움직일 때 보호의 모양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정해진 궤도 안에서 전자가 원운동을 한다. 아까 러더퍼드 모형의 문제는 원운동하는 동안 에너지를 잃어버린다고 했죠. 보호는 이 궤도에서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왜요? 나도 모르겠다.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었지만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그죠? 그 다음에 전자가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그때 흡수할 때 에너지의 종류가 이때 흡수하는 에너지의 종류가 빛. 그게 흡수선 스펙트럼. 그죠? 됐어요? 이때 광자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뜬 상태가 돼요. 들뜬 상태라는 건 에너지가 높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 들뜬 상태에 있던 애가 다시 바닥 상태로 돌아올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죠.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의 형태가 다시 광자. 광자. 됐어요? 전자가 한 개 움직이면 거기서 광자가 한 개 나온다는 거야. 그럼 그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전자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고 그 광자의 에너지를 파장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이해됐어요? 전자가 에너지가 낮아질 때 광자를 방출하는 거다. 다 됐죠? 그 다음에 보어는 이 전자의 에너지가 불연속적이야 그랬잖아. 그거를 공식으로 수학으로 계산했어요. 에너지가 얼마나 이거를. 증명은 안 할게. 증명 긴 물리예요. 전 안 할 거야. 전자 에너지 어떻게 되냐? 전자의 에너지가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 k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앞에가 마이너스야, 그죠? 계산해 볼게. 전자의 에너지를 계산했을 때 거리가 무한되면 무슨 뜻이에요? 인력이 거리가 무한히 멀어지면 인력 그런 거 없죠. 인력이 빵.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빵. 그죠? 그래서 거리가 무한대가 될 때 에너지가 빵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이 강해지고 에너지가 안정해진다면서. 그럼 빵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정해지니까 음수로 표시하면 되는 거죠. 음수로, 그지? 1번 껍질의 에너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2번 껍질은 에너지가 마이너스 4분의 1 K.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이거 됐어요? 그러면 내가 요 K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요 K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를게요. 이온화 에너지. 무슨 뜻이야? 이온. 1번 껍질에 있어, 그죠? 1번 껍질. 1번 껍질에 있었는데 무한히 멀리 보내면 그게 이온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H 원자가 무한히 멀리 보내면 H 플러스와 분리된 전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예요.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됐니? 이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각각의 전자가 에너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보어의 원자 모양이에요. 물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욕을 많이 먹었죠. 왜 전자가 이 에너지를 잃어버리지 않나요? 저도 몰라요. 전자가 1번 껍질에 있고 2번 껍질에 있어. 중간에는 절대 있으면 안 돼. 그죠? 그럼 1번에서 2번으로 어떻게 움직이나요? 오늘은 서울에 있고 내일은 일본에 갈 건데 절대로 바다를 건너진 않아. 어떻게 가나요? 그러면 이제 답이 없잖아요. 이제 나도 모르겠어요.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이론을 배우는 이유는 보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냥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지. 그냥 그런 뜻이죠. 그냥 간단하게는. 그죠? 이런 모델을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사실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은 현대 이론에서는 틀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정확하게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는 맞아. 부호가 계산한 이 에너지, 그죠? 에너지가 불연속적이야라는 맞아. 그리고 이 에너지 숫자도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호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 라고 말할 때 근거는 에너지가 너무 잘 맞아요.